오늘 강의는 진단 실시 준비하기부터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어, 진단 실시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큰 제목이 우리가 뭐죠? 직업 상담 진단이죠. 진단 쪽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외부 평가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진단 실시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진단도구 매뉴얼에 있는 표준화된 절차를 수행하는 훈련을 받은 검사자라야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객관식 지문에 뜨는 거니까 저 따라서 그냥 이 지문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객관식은, 즉 1차는 준비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자, 평가자로서, 자, 우리가 바로 그 평가자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자로서의 유념입니다. 대다수의 진단도구는 중산층 이상은 남자 중심적 진단도구 개발로 인하여 진단도구의 애언 타당도가 낮으며, 또 진단도구 점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규정한다는 것이 부당하고 소수민족에게는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상담 장면에서는 진단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담자를 애언하는데, 자, 진단은 어디에다가 써먹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 사람의 애언입니다. 어떤 직업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애언이죠. 그래서 내담자를 애언하는데 정보 제공 매체로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진단도구는 이러한 단점의 지적 때문에 상담자는 매우 꼼꼼히 책임감 있게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훈련받은 자격이 있는 상담자가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여러 진단 도구들의 장점과 한계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 측정된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리학적 설명과 진단 도구의 심리 측정학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이제 직업 상담사가 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심리검사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한기대에서 하는 연수 같은 것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합격하고 이후이십니다. 자, 평가동맹 형성입니다. 평가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적절한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서로 결합된 것을 동맹이라 그러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평가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평가동맹 형성은 평가자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며 내담자가 진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협조적으로 임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내담자. 상담자는 검사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내담자가 있다면 이 검사가 시험이 아니며 자신이 그렇다라고 판단되면 응답하는 것으로 정답이 없음을 제시하고, 한 문장을 오래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읽고 생각한 처음이 정답임을 안내해야 됩니다. 특히 직업 카드 분류제 같은 경우는 카드를 너무 깊이 바라보고 너무 이것저것 재면 정확한 판단이 안 돼요, 얘로. 자, 이런 것들을 안내하라는 뜻입니다. 진단 상황. 진단에서는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간이나 장소, 피로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 카드 심리 검사를 실시할 때 분류 활동이 끝나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주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진단도구 선택식 고려사항. 여기에 진단을 심리검사 도구로 바꾸면 심리검사 선택식 고려사항이 가정평가형이 아닌 검정형 시험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평가자입니다. 진단이 자기 보고의 내담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보고에 의해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자의 임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도구의 주제, 인간의 심리적 평가, 정서적 특성, 인지적 변인, 행동 반응 등을 측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지적 평가를 하는 예컨대 지능이나 적성이나 성취도 검사인지, 정서적 특성을 평가하는 성격 검사나 흥미 검사나 태도 검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단 실시 장소 및 방법입니다. 조용하고 독립되어 방해받지 않는 검사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컴퓨터, 휴대폰, 지필, 도구 등의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진단 실시. 진단은 내담자가 좋은 조건의 상태에 있을 때 실시해야 합니다. 가령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은 상태이거나 하는 경우는 내담자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단 실시 이유입니다.
동일한 진단 도구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카드 심리검사는 구체적인 적합한 직업을 안내, 진로 태도, 의사결정, 진로신화, 진로 갈등, 성격적 성향 등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카드 분류제가 이 가정평가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 실시의 사전 준비입니다. 상담자는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나기 위한 환경 조건을 준비하고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먼저 사전 준비입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그 진단 점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단 실시 과정이 자연스럽고 예상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는 검사의 정확한 구두 지시사항을 미리 충분히 암기하는 일입니다. 구두 지시사항을 충분히 암기해서 구두로 또 설명을 해야 되죠. 이는 개인 검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집단 검사에서도 내담자들에게 지시물을 읽어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덜 딱딱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진단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검사에서 특히 내담자가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수행 검사를 실시할 때는 수검자에 필요한 재료들이 미리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진단에 필요한 순서에 따라 미리 잘 배열해 놓은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을 실시할 때 책상 가까운 곳에 있는 보조 책상 위에다 진단의 재료들을 미리 올려두게 되는데 검사자의 손이 쉽게 닿는 범위 안에 두되 절대로 내담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집단 진단 검사일 때는 진단 실시 전에 모든 검사 용지와 답안지, 특정 필기구나 기타 필요한 재료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잘 배열해 놓아야 합니다. 자, 진단 절차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평가자시니까 진단 절차를 잘 숙지하고 그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겠죠. 자, 구체적인 진단 절차를 철저하게 숙지하는 것은 개인 검사든 집단 검사든 언제나 중요합니다. 개인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검사를 실시하는 요령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며, 자, 한기대에서 이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이후에 이 연수를 받아보셔요. 집단 검사의 경우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검사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해당 지시사항을 읽어주고 내담자들이 시간을 지키도록 주의를 주는 등 검사장 전체를 장악할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상담자님. 그리고 보조원들은 검사 재료를 나누어주고 거두어드리는 한편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또 매뉴얼에 명시된 한계 안에서 내담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응답해주고 내담자끼리 응답을 서로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 조건입니다. 표준화된 검사 절차에는 구두 지시사항과 시간 제한, 진단 재료들뿐만 아니라 검사 환경도 포함됩니다.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검사실은 지나친 소음과 방해 자극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 적당한 조명과 통풍, 작석 시설 및 내담자에게 편안한 작업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저도 지금 이 동영상 녹음 강의를 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합니다. 저희 학교가 낮이나 밤이나 막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니까 새벽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검사도 역시 좋은 환경에서 검사받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가자들은. 진단 조건은 검사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소소한 차이도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책상을 사용하는 집단과 팔걸이가 붙은 의자를 사용하는 집단과 같은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했을 때 당연히 책상이 편하죠. 그래서 책상을 사용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검사 응답지의 차이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검사를 지필로 시행한 것과 컴퓨터로 시행한 것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내담자가 낯선 사람이냐 아니냐, 내담자가 우호적으로 대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 등도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검사 시행 시 아주 세밀한 사항까지 표준화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검사 매뉴얼에 하찮아 보이는 검사 조건들까지도 자세하고 명쾌하게 수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당연히 검사 조건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혼자 좀 책을 봐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더라도 수행 내용은 내부 평가 중심으로 될 수 있고 외부 평가에서는 크게 거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은 건너가고, 자, 모듈 교재 46페이지에 있는 진단 실시에 들어갑니다. 자, 학습 목표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필요 지식 들어갑니다. 진단 실시. 진단은 직업상담 진행 전에 내담자의 직업적 논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진단하여 가설, 전략, 기법 등의 직업상담의 사례 개념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진단 점수. 자, 지능검사나 적성검사나 또, 자, 이름하여 표준화된 어떤 뭐죠? T형 검사라든지 T점수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점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진단을 실시해서 얻은 점수는 그 사람의 검사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들에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 것인지, 그가 전공 과목을 잘 이수할 것인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인지 등을 애언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심리검사의 제1 목적 중에 하나가 미래 예측력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점수를 얻는다는 것은 진단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진단 상황과 관련된 독특한 모든 영향들은 진단 점수의 오차를 만들어내며 또 진단 도구의 타당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진단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약을 가할 진단 상황의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의 진단 도구들은 나름대로 각기 검사의 실시에서 독특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의 진단 도구들을 실시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각 진단 도구마다 따로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진단 도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보다는 진단 시행의 보편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심리검사를 도입할 때, 자, 진단을 도입한다는 말은 이제 검사를 실시를 시작할 때 서로 친밀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친밀교감. 라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진단 도입 과정에서 무엇보다 내담자의 친밀교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상담에서도 친밀교감, 이게 중요하고, 자, 진단에서도 친밀교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교감이란 내담자에 대한 관심과 협조, 격려를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검사를 성실히 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친밀교감은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이고 많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검사 도입 시 친밀교감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수검자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하려는 동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속이기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단도기는 내담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합니다. 이때 능력검사의 경우에는 수검자가 과제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점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성격검사의 경우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문항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기보고식 객관적 검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습관적 수행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담자는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솔직하지 않게 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담자는 군대에 안 가거나 보험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부정적으로 나타내려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입사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속이기라고 하는데 이런 대개 진단 도구의 결과가 자신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쓰인다는 것을 내담자가 알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속이기는 좋게 속이기와 나쁘게 속이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둘 다 내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솔직하지 않는 답을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발이 유리할 경우는 좋게 속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선발이 불리할 경우는 나쁘게 속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속이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지만 진단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속이기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 불안입니다. 진단 실시 도입 시 주의해야 될 또 다른 점은 내담자의 진단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아동이든 성인이든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업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 초반부에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담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검사의 목적과 본성, 수검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연습 문항 및 응답 요령 사례 등을 미리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능력검사를 실시할 때 능력검사가 보통은 먼저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같은 극대수행검사 즉 인지적 검사를 말하는 거죠. 이 능력검사를 실시할 때 성인들의 경우 아동과 달리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정확한 점수를 얻는 것이 내담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시킴으로써 이러한 점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성격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면담 및 관찰입니다. 진단을 위하여 내담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관찰을 위한 방구조와 질문지를 사용합니다. 자, 구조화된 질문지는 틀을 짜여져 있는 거고, 자, 비구조는 아예 틀이 없는 건데 반만 틀을 짜는 것을 반구조화 질문지라고 그래요. 자, 이런 질문지를 사용합니다. 면담에서는 진단도구를 설명하고 진단도구를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면담에서는 내담자의 반응을 통하여 언어적 유창성, 자기주장성 수준, 목소리의 톤, 에너지 수준, 머뭇거림, 불안 영역 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실업자의 경우 직업심리치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는 눈맞춤, 땀 흘림, 머뭇거림 등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장기 실업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면담의 결과 내담자의 진단 요구도를 종합하여 진단도구를 선택합니다. 이때 내담자가 장기 실업자 증후군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임상 심리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MMPI 검사, 자, 기억하시죠?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 질적 검사가 있고 양적 검사가 있는데 양적 검사가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검사가 양적 검사입니다. 이 양적 검사의 실시를 보십니다. 실증주의는 현실적인 확실한 정확한 상대적인 등과 같은 의미로 부여하며 이를 근거한 과학 철학은 과학의 가설과 정당화 과정, 이론의 변화 등에 의해 귀납, 연역, 가설, 요건, 발견, 검증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더욱 명확히 하려 합니다. 실증주의에 입각한 양적 측정은 자, 양적 측정은 무슨 주의에 입각한 측정이라는 거죠? 실증주의에 입각한 측정이라는 겁니다. 실증주의는 모든 것이 검증돼야 과학이라고 보는 것이 실증주의예요. 그래서 실증주의에 입각한 양적 측정은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객관적 검사나 자기보고 질문지 검사를 통해 얻게 됩니다. 검사 점수는 각 검사가 재고자 하는 영역에서 피검자의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며 상대적인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이 정상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됩니다. 검사의 실시입니다. 양적 검사는 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지원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원인은 내담자가 즉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도 학생과 성인의 다양한 검사를 탑재하고 즉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컴퓨터 기반 사정에는 도구의 타당성, 채점 탐색 해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기반 검사, 또 다른 심리 측정 도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표준화 도구에서 채점 타당도는 문항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척도를 제작하고 실수 없는 채점을 하나 컴퓨터 기반 검사에서는 이 가정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상담자도 잠재적 오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도적인 결과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컴퓨터 기반 검사 자체가 산출해내는 해석 진술들이 타당한지 주의 깊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석문들이 세심하게 평가된 것인지
또는 내담자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탐색 과정에서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타당한 결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 기반 검사 실시의 장단점입니다. 온라인 도구에 응답하기. 이 과정은 도구의 타당성을 증가시키지만 내담자가 온라인상에서 소비되는 시간도 증가시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완성된 검사 도구 점수 입력하기. 장점은 온라인상에 내담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단점은 어떻게 검사 결과를 직업과 연결시키는지에 대해 내담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등이 단점입니다. 자, 사용자가 통제하는 온라인 자기사정입니다. 장점은 내담자가 그들이 생각이기에 중요한 변이만 판단하는 것이며 단점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통제하는 온라인 자기사정. 선택화를 줄여 사정을 간소화시킨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시스템이 통제되어 내담자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쪽은 장점, 뒤쪽은 단점입니다. 사전에 구조화된 오프라인 자기사정. 대부분 내담자들이 쉽게 접근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이 방대함으로 인하여 당황하게 된다. 뒤쪽이 단점이라고 그랬죠. 사용자가 통제하는 일련의 온라인 자기사정, 명료화 재사정 등이 있는 명료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담자는 인정하지만 이 과정을 위하여 더 많은 온라인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네슬 동안 검사 실시문 안내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객관식 1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양적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질적 검사 실시 준비를 합니다. 양적 검사는 실증주의에 기반한다고 그랬죠. 자, 질적 검사 실시입니다. 근거 기반 심리평가는 내담자의 특성, 문화, 선호도와 같은 맥락이 고려돼야 합니다. 또 연구를 통해 최선의 증거를 제시하고 숙련성과 전문성의 평가, 내담자의 필요, 가치, 선호 등에 대한 맥락이 고려된 통합적이어야 하는 자, 실증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예요? 여기는 맥락주의입니다. 양적 검사는 실증주의, 질적 검사는 맥락주의와 계를 같이 합니다. 맥락주의자의 관점에 의하면 진로, 가치, 흥미, 정체성, 행동 등은 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언어를 통해 구축됩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카드 심리검사가 질적검사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객관식 준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직업카드 심리검사는 맥락주의 입장에서 출발하며 질적검사로서 주제를 분석하므로 질적검사 실시 예를 자, 직업카드 심리검사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카드 심리제가 직업카드 검사가 대표적인 질적검사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직업 카드 심리 검사를 지금부터 이하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입니다. 직업 카드를 분류하기 위한 장소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집단이 준비 도구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직업 카드 분류를 위해서 카드 분류가 가능한 면적의 책상 또는 테이블, 그리고 직업 카드 한 벌, 좋아함, 싫어함, 모르겠음, 편말 3개가 필요해요. 궁극적으로는 좋아함, 싫어함으로 결정되는데 제1단계는 이렇게 모르겠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가 들어가고 빈카드 열매. 자, 빈카드로 왜 필요하냐면은 이쪽도 저도 아닌 새로운 직업 같은 것은 빈카드에다 쓸 수 있어서 그래요. 펜과 지우개 각 1개씩 2개, 워크시트 4종 등의 도구와 필기를 돕기 위한 연필, 지우개, 볼펜 등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1단계 출발입니다. 출발 단계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업카드 활동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내담자가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직업카드 분류 도구들이 배열됐는지 내담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카드 분류입니다. 2단계 카드 분류에서는 2단계에서 내담자가 3개로 나눕니다. 좋아함, 모르겠음, 싫어함 이렇게. 그래서 편말 아래 직업 카드를 이렇게 비춰주고 간단하게 보고 여기다가 나누는 겁니다. 분류를 해요. 좋아함과 싫어함의 분류입니다. 분류를 시작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직업 분류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거나 선택할 직업만 좋아함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객관식 문제 좋아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좋아함은 그 직업에 대한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업,
마음에 와닿는 직업, 그 직업에 종사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좋다고 느끼는 직업, 추구하고 싶은 직업, 그리고 선택할 확률이 높은 직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직업을 선택해서 하겠다는 그 직업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직업들을 좋아함으로 분류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함은 자 싫어함의 직업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직업, 선택하려 하지 않는 직업, 자신에게 적합한 것 같지 않은 직업, 종사하고 싶지 않은 직업 등임을 분명히 알려준 다음 카드 분류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르겠음은 직업 카드의 직업을 잘 모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아함과 모르겠음도 시험 문제를 냅니다. 객관식에. 모르겠음은 뭐냐? 자, 모르겠음은 직업 카드 직업을 모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 예, 요거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주관식에 나올 수는 없죠. 자, 여러분이 객관식에 나올 것이라고 느낌이 오시죠? 자, 분류 소요 시간입니다. 직업명이 기재되어 있는 면을 보고 카드를 분류하지만 잘 모르는 직업의 경우는 뒷면을 살펴보고 직업을 이해하고 직업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며 오래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직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담자가 분류하는 작업에 있어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시간도 각기 다르고 진로 결정 상황에 따라 분류하는 태도가 나타나며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분류가 곤란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그대로 허락합니다. 필요하다면 카드 뒷면에 있는 직업의 설명을 읽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내담자의 마음이 급해지면 많은 카드를 싫어함으로 분류하기 쉬우므로 시간은 충분히 줘야 합니다. 직업 카드 1차 분류를 끝내고 좋아함, 싫어함, 모르겠음 이 카드 수를 세서 쓰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1에다가 이때 전체 카드는 약 150장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직업 카드 분류제 3개로 나눌 때 그 모르겠은 카드를 재분류해야 됩니다. 이게 3단계예요. 2단계에서 진행자는 모르겠음으로 분류한 카드를 재분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재분류 시에는 이 카드 분류가 올바른 직업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 타인, 세계 등에 대한 자신의 주제를 탐구하도록 돕는 데 있음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재분류하도록 용기를 줌으로써 새롭게 카드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 재분류한 카드들 속에는 자신을 표현하기에 좋은 직업들이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이제 카드 분류가 이제 딱 2개로만 되어 있어요. 좋아함, 싫어함. 그럴 때 이 카드 분류를 통해서 주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삶의 주제, 예를 들어서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주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찾기 방법입니다. 주제 찾기 단계는 카드 분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내담자들이 특정 직업에 대해 막연히 좋다 또는 싫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화시키는 겁니다. 이 직업은 돈이 잘 벌릴 것 같아서 이런 이 얘기입니다. 지금 명료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직업 흥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게 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직업 선호의 이유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동기야 어떤 직업에 대한 선호도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의 생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이유 주제 찾기입니다. 이 직업을 좋아함으로 분류할 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 직업군은 각 직업에 대해서 선호하는 이유를 찾아 워크시트 1에 주제의 분석표에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 좋아하는 이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는 다시 쓰지 않고 빗금의 개수로 하나씩 늘려서, 그러니까 이 직업도 돈이 잘 벌려서, 이 직업도 돈이 잘 벌려서, 그러면 하나씩 그걸 쓸 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빗금으로 숫자를 표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싫은 이유, 이거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이다, 또 혼자 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싫은 이유와 빗금을 이유에 해당하는 직업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직업에 대해 여러 주제가 나온다면 그 이유를 모두 쓰게 하지만 직업명과 주제어를 쓴 개수가 딱 맞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등과 같은 막연한 주제를 쓴 내담자가 있다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구체적인 주제를 쓰도록 격려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게 하여 원활하게 주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주제의 이해에 대해서 활동지 작성이 마무리되고 나면 상담자는 주제 찾기의 힌트가 있는 질문으로 내담자 사고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과 토의를 통해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직업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나 또 진로신화를 스스로 직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진로신화 같은 것은 어떤 직업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진로신화거든요. 예. 그래서 막연히 이 직업은 좋다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걸 진로신화라고 그래요. 근거 없이. 그래서 이런 진로신화를 스스로 직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들은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정보 수집을 시작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상담자가 특정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내담자에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자, 좋아하는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이유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한 후에 싫어하는 난에 기재합니다. 싫어하는 난에 언급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는 좋아하는 나는 이유와 정반대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와 사람들과 함께 일함, 가르치는 것에 반대 내용으로 하찮은 일, 기계작업, 너무 복잡한 것,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겁니다. 5단계 직업의 선호도 순위 결정하기. 12가지 좋아하는 직업 선정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좋아하는 군에서 직업 선호도를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다음의 지시물을 읽거나 바꾸어 쓰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에서 15종의 직업을 나열하므로 12종의 직업을 나열하도록 합니다. 그중 두 직업의 우선순위가 거의 비슷하다면 진행자는 내담자에게 가능한 다시 배열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12가지 직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 이 작업을 위하여 가장 좋아하는 직업 12개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자, 여러 가지 주제를 찾고 그 중에서 이제 12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제 순서를 매기게 해요.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워크리스트 2에서 우선순위별 선호 직업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12종의 직업을 써놓은 다음 내담자들은 이 직업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일 내담자가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탐구 목적을 위해서 홀랜드 코드를 사용한 다음 홀랜드 요약형 코드를 여백에 써넣습니다. 아직 내담자와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시점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코드가 적합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홀랜드 보호 확인 및 계산입니다. 기재가 끝났다면 카드 뒷면에 제시된 홀랜드 보호를 확인하여 워크시트 2 홀랜드 코드 요약령 찾기 및 계산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죠. 출제자가 아무리 문제를 잘 만들어도 이쪽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기만 하고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 코드에 대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산이 서툰 내담자를 도와줍니다. 내담자 대부분은 계산에 열중하는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코드를 찾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산할 것입니다. 새 코드 선정입니다. 자, 계산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서 세 번째 점수의 코드를 확인하도록 하나 동일한 점수를 나타낸 코드가 있다면 이를 나타낸 방식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계산 방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과 요약 및 정보 제공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워크시트 2 우선순위별 선호 직업 및 홀랜드 코드 요약령 찾기 및 계산에 제시된 홀랜드 코드의 최종 판정을 확인합니다. 세 개의 홀랜드 코드는 내담자의 적합 직업을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직업 흥미 코드. 자, 홀랜드 코드가 보통 세 코드로 나오죠. 직업 흥미 유형 코드별 직업 판정은 세 가지 수준에서 제시합니다. 가장 적합한 직업, 고려할 만한 직업 등이 됩니다. 가령 최종 판정이 세 개의 홀랜드 코드가 자, 사회형이면서 진취형이면서 탐구형 그리고 A가 있다면 A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직업은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습니다. 자, A가 예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적합한 직업은 두 번째 코드를 중심으로 또
이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적합한 직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할 만한 직업은 세 번째 코드를 중심으로 그러면 뭐죠? 탐구형을 중심으로 이런 직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을 위해서는 한국직업상담사협회에서 개발한 매뉴얼 및 자격 관련 자료를 참조하기 바라며 코드별 직업 판정표는 총 1100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고 이 강의가 지금 시험 위주죠. 외부 평가 1차, 2차 시험 위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결과 요약 및 정보 제공입니다. 결과 요약 및 정보 제공 단계에서는 내담자들이 카드 분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진로 정보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돕고 새로운 진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워크시트 3, 진로 정보 요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제의 요약, 5가지의 관심 직업 기록, 홀랜드 요약형 코드의 기록, 내담자를 위한 코드 설명, 행동계획 작성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진로정보 요약서는 내담자가 앞으로의 단계를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고 요약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줍니다. 활동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선 주제를 요약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들 자신의 말로 어느 주제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요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담자가 이것을 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한다면 상담자가 주제들을 보고 느낀 대로 요약할 수 있으며 내담자가 상담자의 요약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활동지의 마지막 단계는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단계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대답의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미래의 계획이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상담자가 제안을 하고 나서 이에 대해 내담자가 확실한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